자아심리학의 마지막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과 학습 목표가 같습니다. 즉, 초자아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기인데요. 남궁기 웨디푸스 시기의 갈등을 이해하고 초자아의 발생 과정을 살펴보는 건데, 오늘은 그 내용을 프로이드 원전이 아니라 최근에 발행한 교과서죠. 정신분석 교과서 중에서 제2장 구조적 모델. 구조적 모델이라는 게 뭐죠? 인간 신청을 세 부분으로 하는 거죠. 초자, 원본능, 그리고 자아. 왜 초자와 원본능, 자아를 이런 식으로 그리는지는 기억하시죠? 즉,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이 경계를 구분하다 보면은 초자아는 이제 무의식적인 요소가 다분 많고 의식에도 존재하고, 원본능은 100% 무의식적인 존재고, 자아는 의식적인 존재가 많고, 반면 동시에 또 그 무의식적인 요소도 같이 담고 있다는 이런 부분이죠. 이런 구조적 문제를 설명하는 제2장 중에서 초자아 부분에 앞에 이제 원본능과 자아 부분은 빼고 초자아 부분 내용을 좀 같이 언급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지난 시간보다 많은데 설명은 실은 훨씬 더 간단하고,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이것은 최근의 교과서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100% 자아심리학에 준해서 설명한 게 아니라 이 구조적 모델에서 말하는 투자적인 개념을 자아심리학적인 관점과 함께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계속 다루게 되는 대상관계 이론의 관점에서도 같이 설명을 했어요. 이 두 가지의 개념들이 어느 정도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설명을 보면서 이 부분은 자아심리학 얘기구나, 이 부분은 다른 이론, 특히 이제 대상관계 이론 얘기구나,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만 돼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아심리학 얘기를 하지만은 다음 시간부터 배울 대상관계 이론은 맛보기식으로 이 시간에서 언급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같이 읽으면서 보죠. 자아는 또한 프로이드가 초자라고 부른 마음의 구조, 이 부분에서 파생하는 소망, 이 부분에서 파생하는 소망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된다. 자아는 어떤 거를 고려하나요? 두 부분을 고려하죠. 첫 번째는 원본능과의 관계를 고려하는데, 지금 이제 새로운 이 초자와의 관계도 고려가 된다 이거죠. 이 기능군, 결국은 이제 초자인데, 이 기능군 초자는 마치 개인의 이제 이상적인 멸망과 같이 도덕적 그리고 행동적 명령이나 옳고 그름을 표현해요. 프로이드는 이 초자가 다른 원본능이나 자아에 비해서 비교적 안정적인 기능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 이유는 이 발달 시기에 보면은 후반에 나타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관찰자, 비평가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초자가 이런 안정적인 기능을 한다, 이렇게 봤어요. 만약 지금의 설명에 준하자고 보자면 결국 이 초자는 다른 어떠한 구조보다도 그런 개인의 위에, 개인에게 초월해서 있는 어떤 존재, 어떤 행동을 억제하고 다른 것을 계속하게 하거나 또 기준에 맞지 않은 사고와 느낌, 행동에 대해서 처벌을 가지는, 자기 안에 있지만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느낌, 그런 개념이 바로 초자의 개념이죠. 자, 그 다음 설명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설명은 어떤 면에서 너무나도 잘 요약한 것과 같은 그런 설명이에요. 프로이드는 도덕적 명령으로서의 초자아가 웨디푸스기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의 산물로 생긴다. 남근기를 지나면서 생긴다 이거죠. 피할 수 없는 패배를 인식하고 처벌을 두려워하면서 소년은 아버지에 대한 그의 경쟁적인 소망, 아버지와 라이벌 의식을 하는 그런 소망을 포기하고 어머니를 독점하고 싶은 추구를 포기하고 대신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윤리적인 상징, 즉 도덕 규범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아버지를 동일시합니다.
그러나 보니까 아버지만 동일시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도 동일시하더라. 이것은 설명이 이렇게 단순화할 수 없다 이거죠. 프로이드가 주장한 도덕심의 근원 현상에 대해서 아버지 동일시하는 게 도덕심이다, 초자하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기에는 이제 방해물, 설명이 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프로이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버지 어머니를 모두를 두려워하고 여아의 경우에서도 동시에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동경하고 이런 부분들을 갖는다. 이러한 설명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웨디푸스 컴플렉스, 웨디푸스 갈등이 두 종류라는 거죠. 뭐랑 뭐가 있다 그랬죠? 포지티브랑 네거티브. 긍정적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순방향이라고 말하는 게 더 낫고, 네거티브라고 부정적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역방향이라고 말하는 게 더 맞죠. 그래서 여기 초기 긍정적인 부정적인 개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은 지금 이 저자의 입장에서는 이 초자라는 설명을 하는데 좀 충분치 않다 이렇게 본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울 때는 마치 이게 정답인 듯 배웠는데 현대 분석학자들은 그런 설명은 좀 너무 어수룩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게다가 여자아이는 남자아이처럼 처벌로서의 거세, 남자아이는 이 거세에다가 실제니까 실제 자기의 성기가 잘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관심이 있는데 여자아이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남자아이만큼의 공포를 안 갖고, 그래서 여자아이 도덕적 가책은 남성만큼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프로이드가 결론을 내렸거든요. 이 결론도 신통치가 않죠. 결과적으로 프로이드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팠는데 남자와 여자를 너무 구분하다 보니까 초자적인 개념이 남녀에게 공히 적용될 수 없는 어떤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 중에 주된 측면이에요. 이제 최근의 관찰에 의한다라는 표현은 결국 이러한 지금 프로이드의 이론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 후대의 이론들이 어떻게 이 프로이드의 개념들을 수정하였는지를 보는데, 이 최근의 관찰에는 이제 대상관계 이론적인 개념들, 아이를 직접 관찰하면서 보이는 여러 가지 부분들 개념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윗부분은 이제 자아심리학 얘기고, 여기는 자아심리학 얘기고, 최근의 관찰 이 부분은 대개는 이제 대상관계 이론에 해당된다고 말을 해도 됩니다. 어떻게 있느냐? 도덕적 명령에 대한 초자아 활동의 원천. 이러한 시기가, 이러한 초자아가 형성되는 게 프로이드가 지적한 정신 발달 시기보다 좀 더 앞에 있다. 좀 더 앞에 있으면 언제겠어요? 학문기죠, 학문기.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남경기가 되어서야 초자아가 형성된다라고 말했는데, 최근에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앞서서부터 벌써 초자아 개념이 형성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왜? 이미 양육자와의 상호화 관계, 엄마가 아이한테 명령하고 지시하고 또 어떤 반응하는 그런 자체가 이미 아이는 그 시기에 좋다, 바르고 좋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이에게 있어서는 도덕심이 되는 것이다. 제가 옳다 그르다라는 개념을 형성하게 해준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은 원시도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원시도덕. 원시도덕은 오늘 이 강의 안에서 이제 5번째 페이지에서 보면은 원시도덕에 대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때 자세히 들으시면 되겠어요. 어머니나 그의 사랑을 잃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도덕적인 조종자, 어머니, 그리고 그의 사랑을 잃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 원시도덕을 더 강화하는 측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에 더하여 소아가 자신을 이제 독립적인 개체로 인식하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어떤 부분이다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타인은 또 구분된 개체로 식별하죠. 그러니까 너와 나가 어느 정도 구별되면서 아이가 동일 감정적 동일시, compassionate
identification, 이걸 형성하게 되는데, 이것이 또한 이 초자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동일감정적 동일시는 우리 이 강의 페이지에서는 6번째 페이지의 맨 마지막부터 해서 7번째 페이지 다음 부분 초반까지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를 통해서 좀 더 그 원시도덕과 동일감정적 동일시를 통한 초자 형성 이런 개념들을 마저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아심리학적인 설명이 아니라 실은 그 후대 이론에 의해서 재해석되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복에 대한 두려움, 이거는 거세 공포죠. 그러니까 자아심리학의 설명이죠. 자아심리학. 동시에 동일감정적인 동일시, 이런 표현은 이 저자가 독특하게 쓰는 표현인 것 같아요. 다른 데서 이런 표현을 제가 제대로 본 적은 없어요. 이런 것들은 대상관계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의 이 부분들이 다 있어서 소아가 나쁜 것을 하지 못하게 자기 스스로를 자기를 제한하는 그런 힘의 역할을 하죠. 이러한 원시도덕을 근거로 소아는 부모의 옳고 그른 기준을 수용하고 통합하도록 준비되고 또 교육이나 종교, 문화 등으로 강화됩니다. 외제프 시기가 지나가면서 개인은 새로운 경험의 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교육을 받게 되죠. 문화를 적응하게 되고 문명화의 후보자가 된다. 초자는 아버지의 도덕적 요구의 반영 그 이상이다. 이 말은 이제 그 프로이드가 한 어떤 그 초자적인 이해의 단편적인 수준을 좀 넘어서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개인이 커나가는 문화의 요구나 그 기준에 내재된 반영만은 아니다. 개인의 초자화 형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소들은 그 진화의 과정 중에 한 부분일 뿐이다. 도덕성의 유전적인 면이 없다. 도덕 규범은 사회에서 습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장 과정 중에서 자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외부로부터 습득되어야 되는 특정 부분이라는 겁니다. 초자적인 요소는. 도덕 규범은 사회가 원하는 숙련된 행동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지혜의 표상이다. 특별히 소아의 훈육 과정, 가정의 영향, 학교, 종교기관의 특성 모두가 이런 역할을 한다. 심리적으로 교육의 역할은 각자의 특성 구조를 변화하여 그들 사회가 갖는 이상과 같이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초자 기능을 지배하는 이 도덕 가치들이 모두 다 사회의 전통적 도덕 규범을 동일시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초자의 특성은 정교하게 개인적이기 때문에. 비록 이러한 그 사회적인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어떤 부분들을 흡수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측면을 볼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자는 정교하게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각자에게서 광대한 영역의 선택의 여지가 있다. 아무리 똑같은 그 외형이 들어와도 개별적으로 그걸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이런 선택의 여지가 많이 있고 그 선택은 자기 추구적이고 색적이고 공격적이고 원한 맺히는 유물론적인 자기애적인 많은 성향, 그런 도덕가치 이런 갈등에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다양한 그 성향에 따라서 선택되게 된다는 것이죠. 더욱이 특정 가정이나 하위 집단 구조는 도덕 규범이 아주 특이한 행동 원리를 명료하게 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즉, 그 범죄 집단, 또 어떤 그 특정한 하위 문화, 백인 문화 이런 경우도 있죠. 백인 문화인지 그런 문화에서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널리 수용되는 도덕률과 매우 상이하다. 백인 문화에서 흑인을 아주 무시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데에서 갖는 일반적인 그 규범과는 전혀 다르지만 그 부분에서 규범 안에서는 옳다. 또 식인종 문화 이런 데서는 또 나름대로 이 식인 문화가 옳다. 그런 도덕률이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초기 임상 관찰들은 마음에서 반사회적이고 비도덕적인 힘, 뭔가 좀 이렇게 그 초자적이지 않는 그런 힘이죠. 이건 원본능적인 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힘이 깊이 자리 잡고 강력한 영향을 발휘한다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프로이드가 지적한 것처럼 또 사람은 동시에 매우 도덕적인데 프로이드의 작업으로부터 해서 도덕심의 발달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실은 우리가 배우게 된 거죠. 초자는 개인의 초기 시절에서 그 뿌리를 회고할 수 있는데 사람의 생물학적인 특성은 그들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도덕을 찾고자 하는 소인을 갖고 있습니다. 영아가 태어나면 얼마 기간 동안에 독립적으로 자신을 준비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이런 도덕을 찾고자 하는 소인. 더 쉽게 말하면 이제 어머니 내지는 양육자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거죠. 통제를 받고자 하는 그런 소인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어봤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응애하고 태어나서 자기 혼자 뭐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양육하는 대상에 보호하고 사랑하는 돌봄 이런 것이 없이는 영아는 곧 죽어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개인의 생에 있어서 타인의 역할의 중요성은 높아지죠. 때가 되면 다른 사람들도 소아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제3자죠. 제일 대표적인 시기가 바로 3세에서 5세. 그 전까지는 이제 어머니가 주된 역할을 다 담당한다고 했습니다. 인류의 다분히 생물학적인 이러한 특성의 결과로 사람은 혼자일 수 없는 본래의 공동생활을 하는 동물이 됐는데 이것이 결국은 인간성이라는 특성, 즉 상호 의존하고 타인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인간의 아주 고유한 특성으로 자리를 잡는 것이죠. 그 양육자와 본래의 끈을 강화하는 것은 양육자가 아이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활동이고 결과적으로 아이에게 이것은 즐거움으로 경험됩니다. 양육자가 아이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활동이 뭡니까? 젖주고 똥 갈아주고 씻겨주고 이런 겁니다. 아이에게 이것이 즐거움, 플레저는 즐거움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쾌락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죠. 쾌락. 생리적인 필요에 대한 긴장이 고통으로 경험되고 하지만 이것을 해결해 주므로 어머니가 해결해 주는 거죠. 배고프다 먹여주고 똥 쌌다 치워주고 또 찝찝하다 괴롭다 씻겨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만족을 경험하면서 즐거움으로 경험한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쾌락 불쾌 원리라고 pleasure unpleasure principle이라고 하는데 쾌락 불쾌 원리 이건 자아심리학적 표현이죠. 자아심리학 우리가 지난 시간에 프로이드의 언급에서 다룬 거는 한 가지입니다. 이런 원리들이 정신생활을 지배하고 발달 과정에서 이 생존 가치로 존재해 왔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유해한 요소는 고통스럽고 궁극적으로 생을 위협하며 회피하게 되고 반대로 생을 유지시켜주는 활동은 즐겁게 경험되고 다시 찾게 되고 재경험되고 즐기게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표현이 연결되는 게 있는데 생물학적인 견지에서 무엇이 쾌락을 주는가 하는 것 이게 플레저죠. 플레저는 뭐랑 연결이 되느냐 무엇이 좋은 것인가 하는 사고 그것이랑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찾게 되고 반대로 무엇이 불쾌한가 unpleasure 불쾌한가 한 것은 무엇이랑 연결되죠? 나쁜 것 bad 나쁜 것과 연결되죠. 멀리하고 회피하게 됩니다. 이 good과 bad라는 표현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이라는 표현은 주로 대상관계 이론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같은 개념인데 지금 아이에게 있어서 지금 만족스럽고 불만족스럽고 이러한 것들은 외형적으로 우리가 어떤 현상인지 대충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자아심리학 쪽에서는 쾌락, 불쾌 이런 표현을 쓰는 반면 결국 이제 대상관계론에서는 그거를 주로 선함, 악함, 뭐 좋은, 나쁨, 옳은, 그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good, bad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같은 개념은 이제 관점이 조금 달라서 용어가 좀 달라질 뿐이에요. 만족과 실망이 어머니의 봉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이제 어머니는 무엇이 즐겁거나 좋은가 하는 것이 무엇이 불쾌하거나 나쁜 것인가에 대한 중재자로
어머니는 그런 중재 역할을 감당합니다. 어머니가 이제 어린이를 양육하는 즐거움. 야, 이거 키니까 참 재밌다. 이런 것들은 뭘 통해서 강화되느냐? 엄마의 행동에 대해서 아이가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호감 어린 반응. 엄마 좋아. 이런 것들을 말은 안 해도 웃거나 이렇게 쌕쌕거리거나 이런 표현을 통해서 야, 애 키우는 게 즐겁구나라는 것들이 강화가 되죠. 어머니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의 만족감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니까 즐겁다. 네가 보이는 반응이 나한테 더 즐거움을 준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게 되죠. 아유 좋아라. 아유 우리 잘 크네. 뭐 이렇게 이제 아이에 대한 만족을 표정이나 말로 표현하게 됩니다. 근데 아이가 그걸 재빨리 인식해요. 빨리 읽어내요. 그러면 그것이 뭐냐?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엄마가 자기에게 대해서 동의한다는 뜻이죠. 이것은 아이에게 옳다고 느끼는 것에 대한 원시적인 체험이다. 내가 잘했다. 내 행동이 바르다. 그래서 그걸 계속 해야겠다. 이 행동을 계속하면 엄마가 더 즐거워하겠구나. 옳은 일을 하자는 감성으로 변화한다. 이러한 점에서 소아는 끊임없이 판단을 경험해.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마의 반응, 내 행동에 대해서 엄마가 좋아할까 말할까. 이 판단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아직 도덕적인 이슈를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소아에게 이 판단은 그의 내적 정서 상태와 관계에서 매우 중요하죠. 아직 도덕적인 개념으로 하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매우 그것에 대한 중요한 그 근원이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판단을 경험하는 시기를 도덕성의 전국이다. 도덕성이 형성하기 전 단계다 이거죠. 그래서 아직 진짜 도덕성은 아니기 때문에 프로토모랄리티. 프로토라는 건 원형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프로토모랄리티. 도덕의 원형이다. 이 시기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도덕의 원형이라는 표현은 앞서서 나왔는데 그 개념은 뭐냐? 지금 설명한 대로 아이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 때 어머니가 그것에 대해서 동의해주는, 만족스럽게 반응을 다시 해주는, 그래서 그 행동을 계속해도 되겠다, 더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도덕 원형이라는 거예요. 아이는 이제 더 크면서 이제 말의 의미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도 잘해내지 못했다는 표현을 정확하게 이제 알아듣죠. 뭐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엄마가 어이 잘했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거 긍정적이구나. 네. 어른의 입장에서 그 모든 행동들은 아무리 중립적이라도 소아에게 인정과 불인정이라는 판단으로 느껴집니다. 우리가 어떤 식의 반응을 보이면 그것은 아이에게 있어서는 중간 상태는 없어요. 그게 뭐 옳으냐 그러냐,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이런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에게 있어서는 중간 진행에 대한 그 생각의 그 역량이 아직 없기 때문에 언어를 습득하면서 발달 과정의 성취와 실패는 옳고 그름의 의미로 다가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소아가 음식을 잘 먹고 간단한 장애를 극복한다. 뭐 이렇게 음식도 잘 먹고 또 문제 잘 해결하고 이러면은 아이한테 아유 우리 애기 착하다 이렇게 이제 부드럽게 한단 말이죠. 근데 아이가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는 그 자신이 옳구나, 옳은 일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근데 이제 그 동그라미 구멍에 자꾸 장난감을 이렇게 잘못 맞춘다든지 이러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안 돼. 그거 안 맞아. 그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틀렸어. 이런 이제 성난 목소리를 아이가 듣는단 말이죠. 또는 아이가 화를 내거나 또 어디서 다치거나 아프거나 이러면 엄마가 짜증을 내기는 하고, 심지어는 아이가 불쌍하다고 느끼더라도 어쨌든 그것은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불인정과 비난의 의미를 담는 그 표정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는 그것을 bad, 나쁘다 이렇게, 이런 건 옳지 않다, 이런 건 반복하면은 오히려 안 좋은 게 돌아온다 이런 생각을 들죠. 그래서 소아가 후에 다치거나 아프게 되면은 죄책감, 내가 다치면 안 되는데, 아프면 안 되는데 왜? 그것 때문에 엄마가 표정이 일그러진 걸 봤으니까.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알게 되면은 부끄러움과 창피를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옳고 그르고 선하고 악하다 이런 개념은 good bad 개념입니다. good bad. 대상관계 이론 개념이라고 그랬죠. 이런 개념은 비록 도덕성과 거리가 멀더라도 초기 대상관계에서 감정이 시기엔 근원이, 즉 이 도덕 원형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앞에 이제의 내용을 두 줄로 아주 잘 요약했네요. 옳고 선한 것은 그가 즐거워하고 추구해야 하는 것과 같다. 어머니가 인정하는 것이다. 반면 나쁘고 악한 것은 그가 고통스러워하고 피해야 할 것이고 어머니가 인정하지 않는 것들이다. 이게 바로 뭐냐고요? 도덕 원형입니다. 도덕 원형. 근데 이러한 도덕 원형이 이제 도덕심이 되기 때 먼저 갖는 단계는 뭐냐면은 분리개별화 시기, 이 시기를 통해서 아이가 더 도덕심의 발달이 된다 이거예요. 분리개별화 시기라는 거는 그 아이가 이제 만 1세에서 3세까지를 진행하는 동안에 어머니부터 이제 하나의 인격체로 스스로 분리되고 또 자기 독립적인 하나의 개별적인 인간으로 쓴다는 그런 개념을 담는 표현이죠. 분리개별화. 1세에서 3세의 시기를 지칭하는 그 대상관계 이론적인 표현입니다. 이 시기에 자기감이나 타인의 식별이 나타나는 것은 점차적인 과정이고 자기의 개념이 비교적 완성되고 결정화되는 이런 시기가 되는데 이 시기가 되기 전까지는 아직 양육자의 행동 표준을 내재화했다고 말할 수 없다. internalize. 아직 기준이 자기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어요. 부모님한테 기준이 있지 기준이 자기 안에 없어요. 도덕 원형의 특성을 자꾸 발휘하긴 하지만은 도덕의 원형은 자기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 표정을 나타내는 타인,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내재화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분리개별화 시기를 지나가면서 그 기준들, 엄마의 표정 이런 것들이 내재화가 되죠. 예를 들면은 여기 말 그대로 15, 18개월에서 아직 충분히 내재화되지 않는 아이는 책꽂이 앞에서 바닥으로 책을 막 다 꺼낼 때 스스로 말로는 책을 이렇게 빼면서도 안 돼, 하지 마 그러면서 자기가 물건을 뺀단 말이에요. 물건을 빼면 안 된다라는 말이랑 자기의 그 연결은 안 돼 있어요. 그냥 이런 말을 내가 이 행동할 때 엄마가 했다라는 것 때문에 말을 하는데 근데 스스로 그렇다고 해서 말의 그 표현 그대로 이 행동을 막지는 않아요. 이러한 그 아이의 행동은 어머니랑 소아의 역할을 아이가 아직 구분을 제대로 못하고 제대로 이것들을 이제 통합하지 못한 거죠. 근데 얼마가 지나면은 비슷한 상황에서 이제 엄마랑 양육자가 실제로 그 앞에서 이걸 제지하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왜? 그때는 이미 소아가 앞에 있는 일에 대해서 자기가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자기 스스로를 제한하기 때문에 개인의 적절한 갈등의 시기에서 이제는 권위적이고 애정적인 성인 대상의 표상이 그의 마음에 나타나면 충분하다. 엄마 아빠가 직접 눈앞에 나타나서 아이가 물건 빼고 있을 때 이렇게 막지 않아도 머릿속에 이제 엄마가 있어요. 아빠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표상이라고 말을 하는데 머릿속에 이미 엄마 아빠가 있어서 그가 그 이미지가 자기를 막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이런 단계가 언제 오느냐? 바로 1세, 3세에 있는 이 분리개별화 시기에 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일종의 기억력이 완성이 돼서 어머니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내 머릿속에 담겨진다. 이런 것과 동일한 뜻입니다. 개인은 이제 어떤 일을 행하기를 그만둔다. 왜? 그 표상이 막으니까. 왜냐하면 생각하기를 그것은 옳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행위를 중지하고 개인에서 쉽게 도덕 원형에 초기 단계를 퇴행하는 경우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이제 도덕심이 좀 있다가 아주 하위 단계인 도덕 원형 단계로 퇴행할 때가 있는데, 그거는 경험해보지 못한 원칙. 이때는 도대체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 모를 때, 이럴 때는 도덕 원형의 초기 단계로 간다. 이럴 때는 타인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기준을 이제 삼으려고 노력하려는 거죠. 외부의 조절이 필요하다. 1단계로 간단 말이죠. 당연히. 왜냐하면은 자기가 아직 생소한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하는데, 대상 항상성을 가지면서 도덕 원형이 이제 도덕심이 되는 또 다른 전환점을 가집니다. 대상 항상성은 분리개별화가 완성될 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둘 다 동전의 앞뒤처럼 붙어 있어요. 분리개별화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자신이 어머니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의 인격체로서의 개별적인 존재라는 생각들을 이제 갖는 것이고, 대상 항상성이라는 표현은 어머니가 통합적인 존재라는 것들을 깨닫는 식입니다. 조금 더 이제 다른 표현을 하면, 우리가 대상관계 이론일 때 다시 다루긴 하겠지만은, 어머니가 통합적인 존재라는 것은 어머니가 아까 얘기한 좋고 나쁜 good bad라는 개념이 실은 이 1세에서 3세가 지나가기 전까지는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엄마, 나쁜 엄마가 한 엄마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겁니다. 흑백 논리이기 때문에 아이 입장에서는. 근데 그것들이 3세를 지나면서 분리개별화 단계를 지나면서 대상 항상성을 거치게 되는데, 그거는 이게 두 엄마가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엄마라는 개념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대상 항상성이거든요. 그럼 이 시기를 이렇게 지나면서 소아가 자신의 행동과 소망이 타인에게 신체적 고통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이러한 고려의 과정은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이고 동시에 일어나죠. 타인에 대한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인 환상이 있는데 그것들을 공감하고 동정함으로써 일시적인 통계시를 한다. 예. 개념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표현이지만은 이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나눌 때는 좋은 것은 피해보는 적이 없어요. 아픈 것도 없고 나쁜 것은 악하고 괴롭기만 하고.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인 존재라고 치면은 하나 안에서 나쁜 면과 좋은 면이 있으니까 하나 안에서 나쁜 면이 좋은 면을 공격하거나 해칠 수도 있잖아요. 즉 나쁜 엄마는 나쁜 엄마로 존재하고 좋은 엄마는 좋은 엄마로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아이가 보니까 자기의 행동과 소망 때문에 나쁜 엄마가 좋은 엄마한테도 영향을 주는 거죠. 타인에게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야기할 수 있어요. 자기의 행동의 결과를 통해서 타인이 괴로움을 당하는데, 그거는 이제 둘 다 합쳐있기 때문에 좋은 것들을 피해를 줄 수 있어요. 그런 개념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동일감정적 동일시라고 저자가 표현하고 있어요. 이 동일감정적인 동일시, compassionate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하는 표현인데, 불쌍히 여기다. 이제 영어 사전 한번 찾아보시면 나오지만 compassionate, 불쌍히 여기다, 자비롭다, 동정심이 있다, 동정한다, 정상을 정착한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compassionate. 보면은 passion이라는 단어는 되게 이제 강렬한 감정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com이라는 거는 함께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정심 있는 이런 식으로 번역하면은 지금의 문맥 개념과는 조금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어원적인 표현에서 저는 그냥 동일감정적인 동일시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뭐냐, 개인은 자신의 입장을 피해자의 자리에 두어서 비슷한 상황에서 받을 고통을 상상하고 고통에 대해서 예감한다. 이 단계는 대상관계의 중요한 향상을 가져오고 도덕성 발달에 기초가 된다.
경험적으로 이것은 후회를 느낀다. 내가 잘못해서 엄마가 속상하다, 엄마가 아프다. 그것이 남 얘기가 아니라 나도 똑같이 경험한다는 겁니다. 개인은 자신의 입장을 피해자의 자리에 두어서 역지사지죠. 그러니까 자기가 엄마한테 나쁘게 했을 때 엄마가 받는 고통을 그냥 제3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입장이 바뀌어서 엄마의 고통의 자리로 자기를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고통을 예감하는 거죠. 아이는 이제 굿과 배드, 좋고 싫은 선하고 악한 것이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을 통합적인 견지에서 경험해요. 그래서 내 행동이 이렇게까지 고통을 주다니 이런 걸 느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후회예요. 이게 도덕심의 중요한 원천이라는 거죠. 단순히 그 엄마의 표정을 통해서 옳은 건 하고 나쁜 건 하지 말고 이런 도덕 원형의 수준만으로는 도덕심의 어떤 본질을 잘 설명할 수 없다. 더 중요한 또 그 이후의 발달인데 그건 뭐냐. 결국 나의 행동이 주는 피해, 상대방이 받는 아픔, 그거를 자기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 똑같은 피해자 입장으로 자기가 그 아픔을 주고 내가 저 아픔을 상대한테 줬다니 이런 경험을 한다는 거죠. 그거를 동일 감정적 동일시라고 표현합니다. 상대방이 갖는 아픔을 이제는 내가 흡수하는 거죠. 말은 어렵지만 무슨 이야기인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내가 남을 때려놓고는 어렸을 때는 남이 얼마나 아픈지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다가 나중에는 남을 때려놓고 그 사람이 아파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아프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타인을 때릴 때 그 고통이 저렇게 오는구나라는 것들을 아는 거죠. 자기 행동의 결과에 대한 아픔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수용하는 거. 동일감정적 동일시적인 설명은 여기서 끝나고요. 또 다른 단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다른 단계. 소자가 생기는 또 다른 단계. 그거는 중요한 대상의 기준과 이상을 내재하는 거. 남의 기준, 남의 어떤 원리 이런 걸 흡수하는 거예요. 이 기준들은 그를 자신답게 하는 필요가 되고 근원적으로 타인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고 이를 만족하면 자기 인정, 자기 만족, 자기 가치의 증대가 경험됩니다. 이 중요한 타인과의 이상과 기준을 내재하는 과정은 점차로 계속적으로 개인의 생에 나타나는데 그런 그 특정한 이상 목표를 일상의 모델이나 종교나 문학이나 신화 이런 데서 찾아내서 내재와 내면화합니다. 특히 이제 청소년 시기는 이러한 그 흡수가 많이 있죠. 이 시기의 개인은 그들의 성적, 직업적, 사회적, 도덕적 정체감을 병합하게 됩니다. 개인의 생애 중에서 특정한 시기에서 사건들은 특정한 역할을 하고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그 경험들이 초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초자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대한 개념을 설명한 거예요. 크게 우리가 세 부분을 봤죠. 첫 번째는 이제 도덕 원형.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는 이제 동일감정적 동일시라는 조금 생소한 용어를 써서 표현했고 마지막으로는 타인의 기준, 이상을 흡수하는 것. 내면화하는 것. 이러한 단계를 통해서 도덕심이 발달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도덕심이 아까 초자적인 기능이 그 의식 부분보다도 무의식 부분이 많다라는 설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결국은 오히려 초자는 원본능과 통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개념에 대한 그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자의 기능이 무의식 수준에서 작용한다. 의식 내에 있는 도덕성은 실은 정신체계의 구조에서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고 알아야 됩니다. 초자가 이제 그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기능, 이건 실은 자아 기능이긴 한데 이런 기능을 대신하고 또 자아처럼 행동하려는 초자의 욕구가 있는데 그런 요구에서 우리는
이 소학이 도덕 원형의 원시적인 측면을 볼 수 있어요. 초자 안에서. 당연히 이러한 데에서 이제 초자가 생성됐으니까. 자신에게랑 마찬가지로 타인에게도 엄격하고 불합리한 비판을 가하는 충동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뭐 속된 표현을 말하면 이 초자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러한 그대로 보상하는 처벌 양식, 이런 보복의 어떤 요구가 초자 안에 있어요. 이러한 초자적인 요구는 아주 본래 잘못한 것과 똑같이 되돌려 주려는 그런 성향이죠. 원본능에서와 마찬가지로 초자에서도 모순과 내적 불일치가 있어요. 초자는 뭐 도덕심이 있고 자아이상이기 때문에 아주 합리적이거나 그럴 줄 아는데, 실은 초자 요소에는 모순이 많고 내적 불일치가 많아요. 이런 건 마치 원본능의 기능인 것 같은데, 초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이라는 관념적 원리가 생각대로 적용이 잘 안 돼요. 부적절한 구분과 모순된 요구, 이러한 요청은 원본능적인 느낌이 아니라 초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오히려 규칙이라고 하는 게 낫지 예외가 아니라. 그래서 개인에게 어떤 면에서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초자가 일부는 공백이 있고 도덕적 특정한 결함이 있고 또 다른 부분은 잘 발달되고 성숙한 초자가 있다. 이런 설명은 좀 모순적이다라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실은 초자와 공백이라는 표현은 많이 써요. 슈퍼이걸 라쿠나. 그만큼 도덕심의 기준이 없는 사람을 가르쳐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저자는 지금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초자 자체가 도덕심이 없는 느낌을 많이 갖는다는 거죠. 이런 슈퍼이걸 라쿠나라는 표현은 초자는 무조건 논리적이거나 현실적이다, 이런 측면을 너무 부각한다는 거죠. 근데 실은 초자는 그렇지 않다. 일반적으로 초자가 자아를 향하는 요구는 이드가 자아를 요구하는 요구랑 갈등하는 줄 아는데 다 그런 건 아니다. 이런 면들이 결국은 초자가 상당히 무의식적이고 동시에 그 원본능과 비슷한 한통속이라는 느낌들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예들인데, 일반적인 목적에서 두 가지 결합이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덕적 피합성. 도덕을 지킨다고 하면서 자기 남을 막 학대해요. 초자에 대한 도덕적 혹평. 이런 거는 어떤 면에서는 이드에서 발생하는 성애적 피학적 소망과 거의 동일합니다. 또 종교적 박해. 종교라는 어떤 굉장한 초자적인 요소를 들먹이면서 박해라는 상당히 공격적인 원본능적 충동을 발휘를 해요. 이런 것도 도덕적인 옳은, 교리 이런 이름으로 인해서 불신자들에게 가해지는 거친 형태의 공격성이 정당하게. 또 강박적 신경증 환자가 있는데 양심의 가책, 이런 것들이 자신에게 대해서 항거하는 공격성의 방출로서 또 자주 사용하게 돼요. 일종의 공격성인데 자기를 공격하는 거죠. 또 주도면밀이라는 그 강박적인 특성은 자기 고문, 자기를 괴롭힐 때도 쓰이지만은 타인을 괴롭힐 때도 써요. 왜냐하면은 이런 주도면밀함을 통해서 타인한테도 조건을 그렇게 맞춰서 주도면밀하게 시키거든요. 그러면은 타인도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들이 초자적인 그 제한인 것 같으면서 동시에 그 공격적인 성향이나 또 리비도적인 성향들을 상당히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이 원본능과 초자가 항상 이렇게 상반되는 게 아니라 상당히 결탁될 때가 많다. 왜? 그것은 그 초자랑 원본능이 상당히 흡사한 동기를 갖고 있고 둘 다 무의식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다. 네, 그런 부분이 이제 무의식적인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있다고 설명하는 개념들입니다. 소화기의 지속적이고 부적절한 무의식적인 소망은 자아 기능에 영향을 미쳐요. 자아는 주로 이 초자의 요구, 또 원본능의 요구, 이것들을 이제 통합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소화기에 이렇게 무의식적인 소망이 부적절하게 자꾸 있을 때는 당연히 그런 자아기능에 영향을 주죠. 이러한 소망은 근원적으로 특별한 소화기의 대참사와 연관되어 기인한다. 이 대참사라는 표현은 그 앞서서 다룬 것 중에 트라우마, 데인저 시츄에이션이 아니라 트라우마 시츄에이션. 실제로 피해를 받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거랑 연관된다는 거예요. 이 참사의 재등장은 충격적인 정서 상태, 즉 우울불안, 공황을 급성적으로 유발하게 되는데 재등장. 대개 재등장을 예고하는 수준은 데인저 시츄에이션이고 실제로 또 반복해서 경험하면 트라우마가 되죠. 가장 초반에 가능한 위험은 소아의 생명이 글자 그대로 의존하고 있는 그 양육하는 성인의 상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엄마가 죽는 거, 어머니의 부재. 상실. 없는 거죠. 죽거나 아니면 떠나거나, 그죠? 없어지는 거. 소아의 마음에서 충족되지 않은 필요에 대한 신체 기관의 불편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어머니가 없는 상황에서 배가 심하게 고프거나 그냥 똥오줌 싸는데 그대로 버려진 채 두거나 그런 부분들. 제대로 못 재우고 자고. 이러한 가능한 대참사의 각기 다른 현상들은 소아에게 버림받음에 대한 공포로 융합됩니다. 어머니의 얼굴에 나타나면은 소아의 공포는 사라지지만은 어머니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이 부분은 아주 큰 충격으로 남죠. 소아가 어머니와 떨어져 있게 되거나 어머니가 재등장이 안 될 때 버림받았다는 느낌은 다가오는 재앙에 대한 표시이고 심각한 불쾌, 통증이 나타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어요. 조금 나중의 단계에서 소아는 어머니를 의존할 만한 선한 의도와 사랑과 반응을 보이는 독립된 대상으로 표시하게 되고 어머니의 사랑을 잃는다는 고통은 현저한 위험이 돼요. 어머니가 소아에 대한 사랑을 돌이키면 소아는 불안과 우울을 모두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나중 단계라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어머니 자체가 말하고 어머니 자체를 잃어버리냐 안 잃어버리냐 이게 중요한 사실이고 그 다음 단계는 어머니 자체라기보다는 어머니의 사랑. 그래서 이 부분은 의존이라는 표현을 쓰고 반면 이 부분은 인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부분은 어머니가 당장 눈앞에 없어도 좀 괜찮아요. 왜냐하면 다음 단계이기 때문에 애가 좀 커서 어머니가 옆에 당장 없어도 자기 나름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어머니가 있건 없건 간에 자기를 인정해 주느냐 안 인정해 주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소아에 대한 사랑에서 돌이키면 사랑을 안 주고 불인정이죠. 거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젝션. 거절. 앞서서는 엄마가 실제로 없는 걸 말하는데 여기는 거절이라는 측면이 돼야 되죠. 그럼 아이는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게 돼요. 이런 경험은 자존감을 낮추고 소아는 회복의 과정으로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극복하거나 피하는 방법을 찾게 되는데 어머니와 관계하는 양상은 후에 자신을 초자와 화해하는 데 사용하는 다양한 전략과 함께 하는 하나의 양상이 됩니다. 웨디푸스 시기에는 또 처벌에 대한 공포도 비슷하게 작용을 해요. 소아의 공포는 자신의 공격적인 충동이 예고되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다. 대표적인 처벌은 거세죠, 거세. 살해당할 것 같은 공포, 거세하려는 소망, 거세당할 것 같은 공포. 확실히 이러한 처벌의 공포는 어린 시절 버려지는 느낌, 그리고 보호자의 사랑을 잃게 되는 위험, 이런 것과 연관이 되죠. 거세 공포의 설명은 자아심리학 설명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두 불안을 얘기하는데 대상상실 그리고 두 번째는 애정상실. 이런 설명은 자아심리학 설명. 같은 시기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불안을
조금 더 레벨별로 좀 차이가 있으면서 개념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대상상실이 이제 의존과 관련된 부분이고, 애정상실이 인정욕구, 거절, 불안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처벌공포, 거세공포는 레벨로 맞추면은 대상상실보다는 애정상실의 레벨에 가깝습니다. 초자의 구조를 더 공고히 하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는데, 이 개인은 타인의 수준에서 느낄 수 있는 가난한 고통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동일 감정적 분해시. 이제는 자기 초자에 대한 보복과 응보에 대해서도 고통을 느낍니다. 여기 이제 네 번째 공포라고 하시는데, 초자 공포, 초자 불안이라고 보통 표현해요. 이게 공포란 용어보다는 이제 불안이라서 대상상실 불안, 애정상실 불안, 그 다음에 거세공포, 그리고 초자 불안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가해하는 거죠. 초자는 외부의 교류가 분열을 파괴하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대에 오만하고 원시적인 욕동 소망의 출현에 대해서 그걸 위험상, 데인저와 같이 심각성을 보여요. 이러한 반응들이 점차로 스스로를 통제하고 초자적인 부분들을 강화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이제 발달적인 여러 가지 단계라는 겁니다. 그 다음 부분은 이제 갈등, 정신 내적 갈등,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컨플릭트에 대해서 주로 언급을 하는데, 정신 내적 갈등은 그것의 구성으로 이해되어져야 되는데, 그 구성의 하나는 본능적 만족의 소망이고, 수학의 여러 대참사적 상황의 가능성이 증가할 때, 이 소망은 불쾌의 정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갖습니다. 임상에서 불쾌한 형태는 흔히 불안이나 우울 정도로 기술되고, 정신 내적 갈등의 또 다른 구성인 자아의 반응은 방어 기제를 세워요. 본능적 만족의 소망은 원본능의 요소죠. 그 다음은 자아. 자아는 방어 기제를 동원해요. 거의 모든 정신 기전은 방어 기제 측면이죠. 밀려오는 불안이나 우울 정도의 발현 가능성을 줄이는 데 기여해요. 자아의 활동은 방어 외의 목적도 물론 있습니다. 동일시나 억제, 전치, 반동, 연속, 합리화 등의 적응의 목표를 이루고 자아의 역량을 늘리고 증진시키는 데 공헌합니다. 이러한 기전은 다가오는 정신적 고통의 위험을 제거하거나 축소되도록 동원되고 방어기제라는 이름을 얻게 되죠. 자아가 조정하는 최종적인 정신산물에서 오는 갈등의 산물에서 모든 갈등의 요소는 표상의 일부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원본능과 자아가 이렇게 서로 갈등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중간에서 적당하게 이렇게 합의해서 안정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모든 정신내적 갈등의 구성 모두가 균등한 최종 타협 형성에 놓이지는 않는다. 모든 타협 형성이 불안과 우울, 고통, 불쾌를 제거하는 성공적이지도 않고, 또한 타협 형성은 최종 산물이 오히려 그 고통과 제한의 구성물로 가득한 그런 실패적인 타협 형성일 때도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오히려 개인을 환경상의 갈등으로 몰고 가서 실제 위험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자아의 기능은 끊임없이 적응해 나가며 화해하고 통합하는 것인데, 각 개인은 자신의 자아를 억누르는 내외적인 압력에 대해서 타협 형성해 나가는 고유의 것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이런 타협 형성, 이것은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문제, 갈등 상황, 증상을 발현시키는 방식이기도 하죠. 타협 형성이 취하는 특별한 형태로 잘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지속적인 무의식적 환상의 파생물인데, 위험이나 불쾌에 직면한 성취된 소망의 표상에 대한 상상으로 출발하여서 이 환상은 자아에 대해서 좀 더 수용할 만한 것으로 변형이 됩니다. 이러한 환상이 억압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역동은 이 무의식적인 상상에서 구체화되도록 하여서
수용 자극이 얼마나 인지되고 해석되며 반응하는지를 결정합니다. 무의식적인 환상의 기본적인 소망이 꾸준히 남아있으나 파생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전개되고 변형돼서 개인의 인지 능력의 증진과 현실 상황의 이해, 도덕적 가치의 강화 이런 것들을 유지합니다. 문자상의 유사함을 빌어서 어떤 이는 말하기를 기본 줄거리는 똑같이 있는데 특성과 환경은 시간에 따라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요구는 어제나 그제나 늘 반복해서 일어나는데 겉으로 이렇게 보이는 현상은 상당히 이렇게 색깔이 좀 다르다는 거죠. 무의식적인 환상이 우리가 깨어있는 모든 시간과 잠자는 많은 시간에 계속된다는 관점을 지지하는 좋은 증거가 있는데 모든 개인은 자신에 대한 특별한 무의식적인 환상을 품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상은 개인이 주요한 경험과 관계, 주요한 상처, 소화기, 육동과 갈등을 통합한 특별한 방법으로 표출이 됩니다. 일상의 특별한 사건은 개인의 두 의식적인 환상의 요소로 공명되고 이 환상이 표출하는 의식적 소망의 표상을 환기시킵니다. 타협 형성을 구성하는 무의식적인 환상의 파생적인 표상은 적응적일 수도 있고 비적응적일 수도 있습니다. 자아가 적응적인 타협 형성을 하지 못하면 병 형성이 시작됩니다. 이런 타협 형성의 부분은 초자적인 설명보다는 이 구조, 자아, 원본능, 초자라는 이런 구조가 문제를 해소하거나 문제를 발생시키는 어떤 특성을 설명하는 하나의 부분이죠. 림상예에서도 이러한 구조, 원본능, 자아, 초자와의 관계가 문제를 해소하거나 또는 증상을 발현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개념의 중요도를 명시하기 위해서 치료의 정신분석 상황에서 나타난 자료의 예시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임상예를 통해서 우리는 구조모형의 원리를 이해하며 이 구조모형이 정신현상을 이해하도록 조명하는 역할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는 얘가 꿈인데요. 꿈에서 어떤 히스테리 여성의 꿈인데 저녁 늦은 시간에 환자는 어두운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계단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계단 앞에 섰을 때 줄곧 따라온 거친 산에 가까이 다가와 있어서 성적인 그 폭력의 위험을 느끼게 되었죠. 계단 꼭대기를 보니까 거리 위편에는 경찰이 한 명 서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꿈속에 본인이 소리 질러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왔어요. 근데 경찰은 자기를 제대로 쳐다보지 않고 딴 데를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어머니 형상이 또 동시에 나타나는데 고개를 끄덕이는 태도가 너 잘하는 거야 이렇게 쳐다본다는 거죠. 이런 꿈을 보면은 결국은 이 구조적인 인간 심성의 측면들을 하나하나 표상으로 잘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아, 이드, 초자 이런 개념들의 상징을 잘 보이고 있습니다. 이 거칠고 위협하는 남자는 원본능 충동을 보여주고 있죠. 또 환자 스스로는 자기 스스로는 자아 측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자가 있긴 있는데 거의 그 제지의 노력이 없어요. 경찰이나 또 경찰이 이제 초자하긴 하지만은 딴 데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그녀의 자기 판단은 늙은 여인의 형상으로 두사되어 할 만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식의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이거는 자아적인 요소죠. 너 제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결론적인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구조들이 이 공포스러운 꿈의 경험에 그 여러 가지 형상이 된 것이죠. 꿈과 같이 이 증상, 어떤 병적인 증상도 이 자신의 그 인간 구조, 자아, 원본능, 초자 이런 구조를 이해하는데 또 동일하게 영향을 주고 이것도 일종의 타협 형성의 결과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어떤 환자는
무수히 가스 밸브를 확인하고 반복적으로 확인하려고 되돌아가는 강박적인 신경증이 시달립니다. 가스가 열려있나 해가지고 잠긴 이제 확인하고 또 나가다가 또 열렸지 않았나 해가지고 또 확인하고, 예. 이런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혹시 조금 실수해서 가스가 문제가 돼서 누가 죽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가스를 그냥 두어서 남을 죽이고 싶다라는 원본능적인 충동이 실은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초자의 명령이 또 자기를 신나게 누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계속 반복하는 특징적인 강박행동,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추는 거예요. 이게 타협 형성이죠. 자아는 이 초자와 이 욕구 사이에서 이 특징적인 강박행동을 하면서 이 중간에 위치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자아는 증상을 없애주지는 못하고 증상을 계속 발현해서 겨우겨우 힘을 유지해요. 즉 자아는 충동의 갈등을 통합하거나 어느 한쪽을 귀속시키는 데 실패합니다. 적절하고 긴장을 해소하는 타협 현상이 실패해서 자아는 그의 자율성과 독립적 기능을 증상에 넘겨요. 리드와 초자의 요구를 그냥 해결하는 대신 증상에 그냥 몰두한다는 것이죠. 또 이러한 그 예는 변태라는 어떤 특성한 상황에서도 비슷하게 그 자아 원본능, 초자적인 타협 형상들을 살펴볼 수 있어요. 소화기 시점에서 절편 음란증 환자는 처음 여성의 성기를 봐요. 그런 충격적이고 공포스러운 경험을 하였는데 거세의 위험이 현실화되었기 때문이다. 상당히 분석적인 표현인데 여성의 성기를 보고 저선 정말 물건이 잘렸네 이런 뜻입니다. 그는 전에는 모든 사람이 남근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성의 성기를 본 후로 야 정말 잘릴 수가 있구나 이런 걸 느낀다는 거죠. 절편 음란증 환자는 이 충격적인 측면을 처음 본 자신의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고 둘째로 그의 부정을 지지하는 데 사용될 만한 다른 인지에 관심을 돌리는데 뭐냐면은 여성의 다른 부속물에 집중해서 거기에 성기 잘린 게 아니라 딴 데 붙었다 이거죠. 그래서 여성의 가슴, 여성의 가터벨트, 여성의 힐 이런 걸 보면서 성기가 없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이동한 것이다 이렇게 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절편 음란증 환자는 성기가 없는 것을 인지하여 발생한 거세 불안을 오해하게 되고 성기가 있는 여성에 대한 무의식적인 환상을 즐기는 것이다. 이 설명은 상당히 그 자아심리학적인 설명이에요. 설명 자체가 상당히 그 성적인 개념들을 많이 동원하고 또 리비도의 어떤 도구들을 상당히 동원하죠. 이런 환자들은 그 여자의 성기의 상징적인 표상들에 집중해서 안정감을 느끼고 성교도, 섹스도 할 수 있어요. 이러한 배경에서 그는 성적인 쾌락의 안정성을 공포나 다른 불쾌한 감정 없이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은 이런 여자 성기의 상징적인 표상에 집중할 때 이런 게 없으면은 안정감도 없고 또 성교도 어렵죠. 또 하나의 사례를 보면은 이제 모리스 이 환자는 이제 유대교에서 태어난 유대인의 아들인데 4살 반 때 눈에 틱증제, 잠들기 어려운 점, 악몽, 유뇨증, 저녁에 오줌 싸는 거 이런 것들 주된 문제로 병원에 온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자기의 성기가 온전한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또 자기의 엄지손가락으로 무엇을 하면은 그 손가락에 피가 날 거다 이런 걱정이 있었어요. 그의 부모는 환자가 무기, 특히 칼과 총을 흠모하는 점에 대해서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 모리스의 환상, 모리스의 꿈을 통해서 본인은 자기를 이제 드라큘라, 아리따운 여성을 죽여서 그 목에서 피를 빨아먹는 드라큘라라고 상상을 했어요. 그는 드라큘라의 행동이 이 성적인 중요도, 단순히 그냥 공격적인 의미가 아니라
드라큘라는 상당히 성적인 맥락이 있죠. 그것도 본인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그가 환상 속의 놀이에서 그의 총이나 칼로 죽이는 사람은 남자다라고 했어요. 근데 누구인지라고 지칭을 못했어요. 치료 초기에 이런 그 전형적인 레디푸스, 지금 얘기하는 게 엄마와 아빠가 자기의 그 갈등을 얼마나 많이 재현하는지 생각을 하시나요? 네. 초기 대상인 어머니, 아버지에게 대해서 이제는 다른 인물로 옮겨갔긴 했죠. 드라큘라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엄지손가락에 피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여전히 아버지를 죽이고 싶고, 어머니를 유혹하고 싶은 이 웨디푸스 갈등을 증상 안에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들은 아주 전형적으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리스는 나중에 치료를 통해서 드라큘라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이제 포기하게 되는데, 여전히 TV에 이제 드라큘라 이런 것들은 좋아하는, 자기가 드라큘라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은 그런 맥락의 어떤 프로나 이런 것들은 좋아하는 것들, 그것들 유지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다 이런 거죠. 지금 모든 것들이 이 구조를 다 잘 설명하지는 못하겠죠. 부분 얘기하니까. 하지만 이러한 설명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자아의 자아 심리학의 그 구조적 모델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본능, 자아, 초자 이런 그 분배에 대해서 그 심성의 구분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것들이 이 균형을 이룰 때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 꿈에서 또 증상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것으로 자아 심리학의 부분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